그 카드도, 이 집도, 당신들이 누린 모든 것도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 남편의 불륜과 내연녀의 임신을 알게 된 한서윤은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한다.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쫓겨나는 사람이 서윤이라고 믿었지만 그녀가 전화 한 통을 건 순간 모든 카드가 정지된다. 강민재와 그의 가족은 자신들이 누려온 부유한 생활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서윤은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그 집을 떠난다. 이혼 서류에 서명해. 그리고 오늘 안으로 이 집에서 나가. 강민재는 대리석 식탁 위에 얇은 서류 봉투를 던졌다. 봉투가 미끄러지며 한서윤의 손등에 부딪혔지만 그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몸에 맞는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유나리가 서 있었다. 나리는 한 손으로 아직 크게 드러나지 않은 배를 감싸고 있었고 다른 손은 민재의 팔에 기대고 있었다. 서윤은 두 사람의 모습을 차례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다. 임신한 거야. 민재가 대답하기도 전에 나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서윤은 웃지 않았지만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모르고 내 남편과 만났고 모르고 임신했고 모르고 내가 사는 집까지 찾아왔다는 뜻인가요? 민재가 짜증스럽게 끼어들었다. 나리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럼 잘못한 사람은 누구인데 우리 결혼은 이미 끝났어. 그 사실을 왜 나만 오늘 알게 된 거지?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최명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꼴산 앞에 매달리지 마라. 민재 아이를 가진 여자가 나타났으면 네가 물러나는 게 맞아. 서윤은 명숙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군요. 명숙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네가 아이도 없이 이 집 안주인 자리를 언제까지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니? 짧은 침묵 속에서 서윤은 자신이 지난 5년 동안 가족이라 믿었던 세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밀어낼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재는 서윤의 침묵을 미련으로 오해했는지 의자에 기대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는 서윤이 울거나 무릎을 꿇고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후 서윤은 언제나 갈등을 피했고 명숙의 무례한 요구에도 대꾸하지 않았으며 민재가 사업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밤에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재산 분할은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네가 결혼할 때 가져온 가구와 개인 물건은 가져가도 돼. 대신 이 아파트와 회사 지분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해. 민재가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서윤은 문장을 천천히 읽은 뒤 물었다. 이 아파트가 당신 재산이라고 적혀있네. 당연한 사실을 왜 물어? 등기와 임대 계약을 확인해 본 적은 있어. 민재의 눈썹이 순간 흔들렸지만 명숙이 대신 코웃음을 쳤다. 남편 명의가 아니면 시아버지가 남긴 회사 명의겠지. 네가 알아서 무엇하겠니? 서윤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이 순간에도 명숙이 당황하지 않도록 말을 고르고 민재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진실을 숨겼을 것이다. 그러나 식탁 건너편에 앉은 남자는 그녀의 배려를 무능함으로 받아들였고 그 옆의 여자는 자신이 차지하게 될 집을 둘러보며 커튼 색상까지 바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서윤은 펜을 들어 이혼 합의서 마지막 장에 이름을 적었다. 망설임 없는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완성되자 민재의 얼굴에 안도와 승리감이 동시에 번졌다. 잘 생각했어. 괜히 버텨봐야 네가 더 초라해졌을 거야. 서윤은 펜 뚜껑을 닫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초라해질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야. 명숙은 서윤의 말을 마지막 허세로 여겼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윤 앞에 검은색 카드를 내려놓았다. 이것도 두고 가라. 네가 우리 집 며느리라서 쓰게 해준 카드니까. 그것은 명숙이 백화점과 피부관리실에서 매달 수천만 원씩 사용하던 카드였다. 카드 표면에는 명숙의 영문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결제 계좌의 주인은 한서윤이었다. 서윤은 카드를 집어들지 않고 물었다. 이 카드가 정말 어머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이름이 적혀 있는데
누구 것이겠니? 본인이 한 번도 결제 대금을 낸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명숙의 입술이 굳어졌다. 민재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회사에서 가족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잖아. 지금 와서 생색내지 마. 서윤은 그 말을 듣고 마침내 작게 웃었다. 5년 전 민재의 회사가 첫 번째 자금 위기를 맞았을 때 그는 아버지가 남긴 거래처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했다. 서윤은 자신의 투자 계좌를 담보로 운영 자금을 마련했고 회사 법인 카드가 정지되자 개인 계좌에 연결된 가족 카드를 발급해 주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회사가 안정되면 모든 지출 구조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재는 약속을 지키는 대신 지원을 자신의 능력으로 포장했다. 서윤 역시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겠다는 이유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결국 오만을 키웠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전담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한서윤입니다. 제 계좌에 연결된 추가 카드 전부를 지금 정지해 주세요. 강민재, 최명숙 명의 카드도 포함입니다. 민재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서윤은 통화를 끝낸 뒤 그를 바라보았다. 이혼한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계속 내줄 이유는 없잖아. 그때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나리가 불안한 얼굴로 민재의 팔을 잡았다. 오빠 괜찮은 거지? 그는 자신의 지갑을 열어 가장 자주 쓰던 검은색 카드를 꺼냈다. 카드 뒷면에 적힌 고객센터 번호와 작은 회원 표식을 확인하던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작은 여행 가방의 손잡이를 잡았다. 명숙이 날카롭게 외쳤다. 잠깐, 네가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네 옷뿐이야. 보석이나 미술품에 손댔다가는 경찰을 부를 줄 알아. 서윤은 현관 쪽으로 가다가 벽에 걸린 푸른색 추상화를 바라보았다. 결혼 첫 해 명숙이 집안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며 창고에 던져두었던 작품이었다. 지금은 유명 작가의 초기작으로 알려지자 명숙이 거실 한가운데 걸어놓았다. 그 그림도 제가 결혼 전에 산 것이지만 두고 갈게요. 곧 관리회사에서 목록을 확인하러 올 테니까 그때 설명하세요. 무슨 관리회사? 명숙이 물었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가 다급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카드 정지를 취소해. 나와 어머니 카드는 회사 신용에도 연결돼 있어. 아니, 당신들은 내 개인 신용을 회사 신용처럼 사용했을 뿐이야. 그동안 부부였잖아. 오늘 당신이 그 관계를 끝냈어. 이런 식으로 보복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서윤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계좌에서 내 돈이 나가지 않도록 막는 일이 어떻게 보복이 되는지 변호사에게 꼭 물어봐. 서윤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나리의 휴대전화에서 결제 실패 알림음이 울렸다. 나리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창백해졌다. 조금 전 주문한 고급 산후관리 서비스의 예약금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메시지였다. 그녀는 민재를 향해 화면을 내밀었다. 오빠 카드로 결제했는데 왜 취소됐어? 명숙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백화점에서 구매한 보석의 잔금 결제가 실패했다는 연락이 연달아 들어오고 있었다. 서윤아, 아무리 화가 나도 결제 중인 것까지 막으면 어떡하니? 오늘만 처리하고 내일부터 정지해. 조금 전까지 빈손으로 나가라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서윤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돌아보았다. 어머니는 방금 그 카드가 어머니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직접 결제하시면 됩니다.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당장 현금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돈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시겠죠? 그럼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겠네요. 민재가 이를 악물었다. 원하는 게 뭐야? 위자료를 더 달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미 받았어. 뭘 받았는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했으니까. 서윤은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다. 반지는 민재가 준비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구매 대금은 결혼식을 준비하던 서윤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그 사실마저 이제는 우스웠다. 그 카드도 이 집도
당신들이 누린 모든 것도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 다만 나는 가족끼리 소유권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믿었을 뿐이야. 민재가 한 걸음 다가왔으나 서유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일부터는 각자 자기 이름으로 살아.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현관문이 닫힌 뒤 서유는 곧바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고 억지로 눌러두었던 숨이 한꺼번에 목을 조였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안에서 명숙이 민재를 다그치는 소리와 나리가 울먹이며 묻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서유는 자신이 통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카드가 정지되고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는 순간 지난 5년의 모욕이 보상받을 줄 알았다. 그러나 가슴속에 남은 것은 승리감보다 깊은 허무였다. 민재가 처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녀의 손을 붙잡고 단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하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성공하면 가장 먼저 서윤의 경력을 되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을 믿은 서윤은 유망한 위험관리 전문가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그의 회사 장부를 밤새 정리했다. 투자자 앞에서는 자신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감췄고 명숙에게는 친정에서 받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조차 밝히지 않았다. 민재가 아내의 도움으로 회사를 살렸다는 말을 들으면 상처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도현이었다. 서유는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오랜만이야. 도현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다. 한서윤, 네가 강민재 회사에 개인 보증 철회를 요청했다는 게 사실이야. 서유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며 대답했다. 정보가 빠르네. 아직 은행에 정식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도현은 현재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업 회생 전문가였고 대학 시절에는 서윤과 함께 금융분석 대회에서 우승한 동료였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서로의 능력을 잘 알았지만 서윤이 민재와 결혼하면서 관계가 끊겼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도현은 민재의 회사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고 서윤은 그 말을 자신이 선택한 결혼을 무시하는 비난으로 받아들였다. 강민재 쪽 은행에서 우리 회사에 긴급 진단을 요청했어. 내 보증이 빠지면 대출 조건이 전부 달라지니까. 도현의 말에는 감정보다 사실이 앞서 있었다. 그 태도는 예전과 변하지 않았다. 서유는 차가운 주차장 공기를 들이마시며 말했다. 내가 이혼한 뒤에도 전 남편의 사업을 보증해야 할 이유는 없어. 이혼. 짧은 침묵 끝에 도현이 물었다. 오늘 결정한 거야. 아니, 오늘 알게 된 거야. 결정은 그들이 오래전에 했겠지. 도현은 자세한 사정을 캐묻지 않았다. 대신 내일 오전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서유는 잠시 망설였다. 도현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민재의 회사를 구하기 위해 감췄던 장부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모두 드러내는 일이었다. 내가 만나지 않으면 그럼 나는 회사가 보내준 자료만 보고 판단해야 해. 그리고 그 자료에는 네 돈이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이 있어. 서윤의 걸음이 멈췄다.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조작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었다. 장소를 보내줘. 내일 갈게. 한편 집안에서는 첫 번째 균열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었다. 민재는 여러 장의 카드를 번갈아 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았다. 모든 카드는 한서윤의 주계좌에 연결된 추가 카드였으며 주계좌 소유자의 요청으로 즉시 사용이 중지되었다. 그는 서재 금고에서 회사 법인 카드를 꺼냈으나 그 카드마저 한도 초과 상태였다. 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우리 집 생활비를 정말 서윤이가 전부 냈다는 거니? 민재는 거칠게 넥타이를 풀었다. 전부는 아니에요.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 잠깐 도움을 받은 것뿐이에요. 잠깐이 5년이야. 나리의 질문에 민재가 차갑게 돌아보았다. 그녀는 휴대전화로 이 아파트의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 집은 오빠 거지
서윤 씨가 이상한 말을 했잖아. 관리회사에서 사람이 온다고. 아버지가 남긴 자산을 회사 명의로 돌려놓은 것뿐이야. 민재는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감은 없었다. 아파트 계약은 결혼 직후 서윤이 처리했고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마지막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곳을 강민재의 집이라고 믿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경비실 직원은 내일 오전 자산관리회사 담당자가 방문할 예정이며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거주 현황과 비품 목록을 점검할 것이라고 알렸다. 명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소유주라니, 누가 소유주라는 거야?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손에 들린 카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마른 소리를 냈다. 서유는 주차장 한쪽에 세워둔 오래된 회색 승용차 앞에 섰다. 결혼 전에 타던 차였고 화려한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남겨둔 물건이었다. 운전석에 앉자 휴대전화로 은행 알림이 연달아 도착했다. 추가 카드 정지 완료, 자동 결제, 해지 요청, 접수 개인 보증 심사 예정. 화면 아래 자산관리회사 대표의 메시지도 떠 있었다. 지시하신 대로 내일 강남 레지던스의 계약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서유는 메시지를 읽고도 바로 답하지 못했다.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돈과 신용이 더 이상 자신을 멸시한 사람들의 욕망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지원을 끊는 순간 그들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민재의 회사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이 있었고 나리의 뱃속에는 두 사람의 거짓말과 무관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예전의 서윤이라면 그 책임까지 자신의 몫으로 끌어안았을 것이다. 그녀는 한참 동안 어두운 화면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다 도현이 보낸 주소를 확인했다. 그리고 자산관리회사에 짧게 답했다. 계약과 법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개인적인 모욕이나 편의는 고려하지 마세요.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서유는 처음으로 자신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되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동을 걸자 조용한 엔진음이 울렸다. 뒤편 고층 아파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곳을 지탱하던 마지막 신용은 이미 한서윤과 함께 떠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한서윤은 여의도의 유리빌딩 최상층 회의실에서 이도현과 마주 앉았다. 5년 만에 다시 본 그는 예전보다 단정하고 냉정해 보였다. 검은색 정장과 흐트러짐 없는 서류 상대의 표정을 놓치지 않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기업 회생 전문가라는 현재의 위치와 잘 어울렸다. 도현은 인사 대신 강민재 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녀 앞에 밀어놓았다. 지난 3년 동안 매출은 줄었는데 접대비와 임원 대여금은 2배로 늘었어. 부족한 운전 자금은 내 개인 보증으로 돌려막았고 서유는 몇 장을 넘기다가 자신이 알던 것과 다른 숫자를 발견했다. 이 대여금은 내가 승인한 적 없어. 그런데 이사회 기록에는 네가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어. 나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야. 강민재는 널 사실상 재무 책임자라고 설명했어.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네가 돈을 넣었으니까. 도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차갑게 덧붙였다. 이제 와서 보증을 철회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 말하지는 않겠지. 서유는 그 질문에서 오래전과 같은 불신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숫자를 먼저 믿었고 그녀가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는 묻지 않았다. 내가 회사에 돈을 넣은 것과 민재가 허위 기록을 만든 것은 다른 문제야. 하지만 보증 철회 시점이 이혼 당일이야. 밖에서 보면 감정적인 보복으로 보일 수 있어. 서유는 서류를 덮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도현은 즉시 답하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이 어떤 비난보다 아팠다. 서유는 가방에서 오래된 보안 저장 장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결혼 후 첫 2회 동안 자신이 직접 정리한 자금 집행 내역과 투자 계좌 기록이 들어있었다. 민재가 다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삭제를 권했지만 위험 관리 업무를 했던 습관 때문에 원본을 남겨두었다. 회사를 처음 도운 건
민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어. 거래처가 빠져나가고 은행이 한도를 줄였지. 나는 1년이면 정상화될 거라고 판단했어. 도연이 물었다. 그런데 왜 5년 동안 계속했어? 서윤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남편이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손을 놓으면 그 사람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 이름을 숨겨가며 계속 돈을 넣었고, 그때는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어. 도현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서윤아, 가족을 지킨 것과 부실을 감춘 것은 결과가 달라. 내 침묵 때문에 은행과 직원들은 회사가 정상이라고 믿었어. 서윤은 반박하지 못했다. 그것이 그녀가 가장 듣기 싫어하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민재의 거짓말을 만든 사람은 민재였지만 그 거짓말이 오래 유지되도록 돈을 댄 사람은 자신이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으려고 왔어. 회사는 살리되 민재의 경영권까지 지켜줄 생각은 없어. 도현은 저장 장치를 집어들었다. 자료가 사실이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조사에 전부 협조하고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마. 서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도 조건을 지켜. 처음부터 나를 범인으로 정해놓고 조사하지 마. 같은 시각 강민재는 어머니와 나리를 데리고 은행 본점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직원 앞에서는 여전히 여유 있는 대표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가족 카드가 행정착오로 정지된 것 같습니다. 기존 한도와 동일하게 제 명의로 재발급해 주세요. 은행 직원은 몇 차례 전산 화면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민재 고객님 개인 신용으로는 기존 카드와 같은 한도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명숙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아들이 회사 대표인데 한도가 왜 안 나온다는 거죠? 회사의 단기 채무가 증가했고 대표님의 개인 대출도 담보 비율이 높습니다. 기존 카드는 한서윤 고객님의 예치 자산을 기준으로 발급된 추가 카드였습니다. 나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듯 민재를 바라보았다. 오빠는 카드도 자기 것이 아니었어. 민재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직원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럼 당장 쓸 수 있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직원이 제시한 숫자는 명숙이 한 달 동안 피부관리와 쇼핑에 쓰는 금액보다도 적었다. 명숙은 모욕을 당한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리는 입술을 깨문 채 휴대전화로 취소 가능한 예약 목록을 확인했다. 은행을 나오는 순간 명숙이 민재의 팔을 붙잡았다. 서윤이에게 전화해서 사과해라. 카드만 다시 열어달라고 해.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제가 그 여자에게 돈 달라고 빌 것 같아요. 그러자 나리가 낮게 말했다. 빌기 싫으면 우리 셋이 오늘부터 어디서 살고 무엇으로 생활할지 설명해줘. 민재는 대답 대신 회사로 향했지만 그곳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재무팀장은 은행이 추가 대출 집행을 보류했으며 다음 주로 예정된 직원 급여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더 큰 문제는 개인 보증 철회가 아니었다. 서윤의 투자 계좌에서 매달 들어오던 운영 자금이 끊겼고 여러 거래처가 현금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재는 회의실 문을 닫은 뒤 재무팀장에게 물었다. 한서윤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지? 팀장은 한참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말했다. 현재 가용 현금만 보면 열흘입니다.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면 조금 늘릴 수 있지만 대표님 명의로 확인되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책상을 내리칠 뻔했으나 가까스로 손을 멈췄다. 강남 아파트가 있잖아. 그곳은 회사 소유가 아닙니다. 해원자산관리와 체결된 임대차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원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민재는 어렴풋한 기억을 떠올렸다. 결혼 직전 서윤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회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다. 그는 규모도 없는 가족 회사라 여겨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재무팀장이 보여준 등기 정보에서 해원자산관리의 대표자는 한서윤이 아니었다. 대표자는 전문 경영인 박정호였고 지분 보유 구조는 별도의 신탁 뒤에 가려져 있었다. 민재는 그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해석했다. 봐,
서윤 것도 아니잖아. 관리회사가 괜히 겁을 주는 거야. 하지만 재무팀장은 계약서 마지막 장을 가리켰다. 임대보증금 납부자와 계약상 최종 수익자의 고객 번호가 서윤의 은행 계좌, 식별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다. 오후가 되자 자산관리회사 직원 2명이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들은 집을 빼앗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계약 상태와 비품을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었지만 명숙에게는 그들의 정중함조차 위협처럼 느껴졌다. 직원은 가구와 미술품의 관리 번호를 확인하고 각 방의 상태를 촬영했다. 명숙은 그들을 따라다니며 말했다. 여기는 우리 가족이 5년이나 산 집이에요. 며느리와 다퉜다고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겁니다. 담당자는 침착하게 출입 동의서와 임대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계약 명의자인 강민재 대표님께서 회사 복지주택으로 입주하실 때 자산 점검에 동의하셨습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저희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나리는 거실 한쪽에서 그 말을 듣다가 얼굴을 굳혔다. 회사 복지주택이라고요. 이 집이 오빠 개인 집이 아니에요. 명숙이 급히 말을 막았지만 담당자는 이미 침실에 보석 보관한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명숙이 전날 구매하려다 결제가 중단된 보석은 그녀의 개인 물건이었지만 벽의 그림과 고가의 가구 대부분은 해원 자산관리 소유였다. 점검이 끝난 뒤 담당자는 계약이 2달 후 만료되며 소유주의 갱신 의사가 없다는 통지서를 건넸다. 당장 쫓겨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2달 안에 새 거처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구겼다. 나리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는 회의 중이라는 메시지만 보냈다. 그녀는 화려한 거실을 둘러보며 처음으로 이곳의 어느 것도 자신이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도현과 서윤은 하루 종일 자료를 검토한 뒤 해원 자산관리 사무실로 향했다. 회사는 도심의 눈에 띄는 빌딩이 아니라 오래된 건물 한 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서윤의 아버지가 남긴 해원은 부유함을 과시하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장기간 자산을 보존하고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소규모 운용사였다. 도현은 회의실 벽에 걸린 조직도를 살피다가 물었다. 네가 이 회사를 상속받았다는 걸 민재는 정말 몰랐어. 작은 지분이 있다고만 말했어. 정확한 규모를 알려고 하지 않았지. 그 사람은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없는 자산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박정호 대표가 가져온 자료에는 아파트 계약뿐 아니라 민재 회사에 제공된 담보와 서윤의 투자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도현은 숫자를 확인할수록 표정이 무거워졌다. 이 정도면 네가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 채권자야. 민재는 네 보증이 아니라 네 자산 자체로 버틴 거야.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내가 그 집에서 빈손으로 먹고 산 줄 알았어. 왜 바로잡지 않았어? 처음에는 사랑해서였고 나중에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였어. 도현은 처음으로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오래 바라보았다. 대학 시절의 서윤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위험을 계산했지만 자신의 결혼만큼은 끝까지 손실로 인정하지 못했다. 나는 네가 편한 삶을 택해서 일을 그만둔 줄 알았어. 그의 고백에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렇게 차갑게 말했구나. 네가 민재를 위해 모든 걸 버리는 게 화가 났어. 하지만 묻지도 않고 널 판단한 건 내 잘못이야. 서윤은 쉽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처음으로 도현의 오랜 침묵 뒤에도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저녁 민재는 결국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받지 않자 13번이나 연속으로 전화했고 마침내 문자로 회사 직원들의 생계를 언급했다. 서윤은 회원 회의실에서 그 메시지를 읽으며 손가락을 멈췄다. 민재는 그녀가 가장 약해지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 돌아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지만 아무 잘못 없는 직원들을 위해 도와달라고 하면 외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도현은 맞은편에서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다시 보증해줄 생각이야. 직원 급여가 열흘밖에 안 남았어. 보증을 복구하면 민재는 시간을 벌고 기록을 더 숨길 거야. 그렇다고 회사가 무너지게 둘 수는 없어. 선택지는
둘뿐이 아니야. 도현은 민재 회사의 지배 구조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서윤이 보유 채권을 전환하고 외부 관리를 조건으로 긴급 운영 자금을 제공하면 직원 급여를 지키면서 민재의 자금 집행 권한을 제한할 수 있었다. 단순히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경영 구조를 바꾸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서윤이 5년 동안 숨겨온 자신의 투자와 판단 실패를 채권단 앞에서 모두 공개해야 했다. 도현은 결정을 재촉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의 체면을 지켜주면 너는 같은 자리에 남게 돼. 서윤은 한참 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직원 급여는 해결할 수 있어. 민재가 안도하며 말했다. 그래, 네가 결국 이해할 줄 알았어. 대신 당신은 내일부터 회사 계좌에 손대지 못해. 외부 관리와 특별 감사를 받아. 민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회사를 빼앗겠다는 거야. 회사를 살려달라고 한 건 당신이야. 당신 자리를 살려달라고 하지는 않았어. 민재는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서윤이 감정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라 믿었고 며칠만 버티면 그녀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물러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전화를 끊자마자 나리에게서 아파트 계약 종료 통지서 사진이 도착했다. 이어 명숙은 보석 매장에서 잔금을 내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민재는 회사 대표실에 혼자 앉아 자신이 소유했다고 믿었던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았다. 회사 지분은 있었지만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차량은 장기 임대였으며 아파트는 회원의 소유였다. 개인 계좌의 잔액은 2달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한다고 믿었다. 사실은 서윤의 신용이 모든 부족함을 조용히 메우고 있었고 그는 그 위에서 성공한 사람의 표정만 연습해왔다. 수치심은 반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분노로 변했다. 그는 재무팀장을 불러 서윤이 과거 승인한 투자 서류와 인감 사용 기록을 전부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대표님, 특별감사가 시작되면 원본과 다른 자료는 문제가 됩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경고했지만 민재는 차갑게 말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정하는 건 증거야. 한서윤이 회사 경영에 관여했고 손실을 승인한 것처럼 보이면 돼. 그는 서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녀 역시 함께 추락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문 밖에 서 있던 재무팀 직원 한 명이 그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자 서윤과 도현은 사무실에 둘만 남았다. 서윤은 외부관리 동의서에 서명한 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선택으로 회사가 살아날 수도 있었지만 민재와의 싸움은 더 거세질 것이 분명했다. 도현은 따뜻한 차를 그녀 앞에 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 네가 쓰러지면 계획도 멈춰. 서윤은 컵을 감싸쥐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보복하려고 이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도현은 잠시 생각한 뒤 솔직하게 답했다. 아침에는 그렇게 의심했어. 지금은 아니야. 오히려 네가 또 모든 책임을 혼자 지려고 할까봐 걱정돼. 서윤은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이 나를 걱정한다는 말도 할 줄 알았네. 5년 전에도 했어. 표현하는 방법이 형편없었을 뿐이지.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거리가 아주 조금 좁혀졌다. 그 순간 박정호 대표가 긴급 자료를 들고 들어왔다. 민재 회사에서 회원으로 보낸 과거 이사회 의사록 가운데 서윤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서가 발견된 것이다. 도현은 원본과 문서 속 서명을 비교한 뒤 표정이 굳어졌다. 서윤은 자신의 이름 아래 적힌 거액의 임원 대여금 승인 문구를 읽었다. 그 돈이 빠져나간 날짜는 민재가 나리에게 고급 오피스텔을 마련해준 날과 같았다. 서윤은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는 문서를 내려놓고 말했다. 특별 감사 일정을 앞당겨 이제 지켜야 할 건 민재의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 안에서 이용당한 사람들과 내 이름이야. 특별 감사가 예정보다 사흘 앞당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민재의 회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감사팀은 모든 계좌의 출금을 제한하고 임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직원들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보다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몰랐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다. 민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부서장들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한서윤이 이혼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증을 철회했으며 회사의 자금난도 그녀가 무리한 투자를 강요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나도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재무 결정의 상당 부분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회사를 압박해 경영권까지 가져가려 합니다. 민재가 공개한 화면에는 서윤의 서명이 적힌 이사회 의사록과 자금 집행 승인서가 차례로 나타났다. 일부는 위조된 문서였지만 직원들은 그것을 구별할 수 없었다. 회의실 뒤편에서 듣고 있던 재무팀 직원 김수진은 전날 민재가 증거를 만들라고 지시한 말을 떠올렸으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회사와 충돌할 경우 감당해야 할 대출과 생활비가 있었다. 민재는 직원들의 흔들리는 표정을 확인한 뒤 마지막 말을 던졌다. 회사를 지키고 싶다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함부로 자료를 넘기지 마십시오. 이번 싸움은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한서윤과 우리 회사 전체의 싸움입니다. 몇몇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오후부터 서윤을 비난하는 익명의 글이 사내 게시판과 업계 대화방에 퍼지기 시작했다. 도현은 게시글을 읽자마자 서윤에게 회사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윤은 감사팀이 기다리는 회의실로 직접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왔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촬영했고 누군가는 월급을 막은 사람이 무슨 낯으로 왔느냐고 중얼거렸다. 서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손안의 서류, 모서리가 구겨질 만큼 힘을 주고 있었다. 회의실 문 앞에서 한 직원이 길을 막았다. 대표 부부가 싸우는데 왜 직원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회사가 망하면 책임지실 겁니까? 서윤은 변명부터 하지 않았다. 급여 지급을 위한 긴급 자금은 오늘 오후 들어옵니다. 다만 앞으로는 사용 내역을 외부 관리인이 확인할 겁니다. 그 돈으로 회사를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회사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급여로 처리됐어야 할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때 민재가 회의실 안에서 나왔다. 그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서윤을 향해 서류를 내밀었다. 네가 승인한 문서야.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면 끝날 것 같아. 서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명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서명이 아니야. 그럼 내가 위조했다는 증거라도 있어. 찾을 거야. 민재는 낮게 웃었다. 못 찾으면 네가 직원들 앞에서 사과하고 보증을 원상복구해.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들었다. 반대로 위조가 확인되면 당신은 즉시 대표직에서 물러나.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직원들 사이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감사팀은 문서의 전자기록을 추적했지만 결정적인 원본을 찾지 못했다. 민재는 오래된 서버가 고장나 일부 기록이 사라졌다고 주장했고 정보기술 담당자는 교체된 장비가 이미 폐기되었다고 보고했다. 더 불리한 사실도 나타났다. 문제의 임원 대여금이 처음 집행된 날 서윤이 회사 건물에 들어온 출입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도현은 작은 조사실에서 그녀에게 그날의 일을 물었다. 5년 전 9월 17일이야. 왜 회사에 왔어? 서윤은 날짜를 한참 바라보다 대답했다. 민재가 투자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왔어. 밤새 장부를 확인했지. 그날 인감도 가져왔어. 회원 계좌에서 긴급 자금을 보내려면 필요했어. 인감을 자리를 비운 채 둔 적은. 서윤은 숨을 멈췄다. 새벽 무렵 명숙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으며 인감과 서류 가방을 민재의 대표실 금고에 넣어두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다음날 돌아왔을 때 민재는 자신이 모든 절차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도현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그 사실을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그날이 문제 문서와 연결된 줄 몰랐으니까. 감사팀은 네가 회사에 있었고 인감도 직접 가져왔다고 볼 거야. 서윤은
그의 말 속에서 다시 의심을 느꼈다. 당신도 내가 승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내일이야. 결국 숫자와 기록 앞에서는 내 말보다 민재의 문서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네. 도현은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서윤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어주길 바라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의존처럼 느껴져 견딜 수 없었다. 나리는 그날 산부인과 검진을 마친 뒤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을 찾았다. 민재는 2달 전 그 집을 자신의 개인 자산이라며 나리에게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계약자는 민재 개인이 아니라 그의 회사였고 보증금도 회사의 임원 대여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감사가 시작되면서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생겼다. 나리는 복도에서 민재를 기다리다가 그가 도착하자 계약서를 얼굴 앞에 내밀었다. 이 집을 사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회사 돈으로 빌린 집이었어. 민재는 피곤하다는 듯 그녀를 밀어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그게 중요해. 감사만 끝나면 정리할 수 있어. 아파트도, 카드도, 이 집도 전부 당신 것이 아니었어. 그럼 당신에게 진짜로 남은 게 뭐야?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까지 나를 무시하지 마. 나는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라서 만난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도 유부남인 나를 선택했을까? 그 말에 나리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빚 독촉에 시달리던 어머니를 보며 가난만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민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사랑보다 그가 약속한 안전을 믿고 싶었다. 나는 적어도 아이에게 불안한 집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나리가 낮게 말하자 민재는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편에서 서윤이 회사를 가져가면 너도 아무것도 못 받아. 명숙 역시 아들이 가진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녀는 서윤을 호텔 라운지로 불러내 과거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득하려 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나리에게는 적당한 돈을 주고 정리하면 되잖니. 네가 카드와 보증을 다시 열어주면 내가 민재를 설득하마.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어머니는 제가 돌아오면 민재가 그 여자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 하나 때문에 집안을 망칠 수는 없지. 어제까지는 그 아이를 가졌으니 제가 물러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명숙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고쳤다. 그때는 네가 우리 집 재산을 넘보는 줄 알았다.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명숙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도 아이도 결혼도 아니었다. 자신을 가난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재산뿐이었다. 명숙은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월세방을 전전했던 기억을 털어놓았다. 그때 겪은 모욕 때문에 아들만큼은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나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 네가 조금만 참으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서윤은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했지만 더 이상 대신 책임지지는 않기로 했다. 어머니가 두려워하는 가난을 막기 위해 제가 5년 동안 제 삶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고마움이 아니라 제 의무라고 생각하셨죠. 명숙이 그녀의 손을 붙잡으려 했으나 서윤은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2달의 거주 기간은 보장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머니와 민재 씨가 준비하세요. 그날 밤 감사팀은 더 심각한 자료를 발견했다. 서윤의 인감이 찍힌 문서 가운데 하나는 단순한 임원 대여금 승인이 아니라 해외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확인서였다. 해당 문서가 유효하다면 서윤 역시 부실 투자를 알고 보증을 확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도현은 즉시 서윤에게 연락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회원 사무실과 서윤의 집을 찾아갔으나 어디에도 없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도현은 대학 시절 2사람이 자주 가던 한강변의 작은 전망 공간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서윤은 차 안에 앉아 오래된 노트북으로 과거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다. 왜 연락을 피했어? 도현이 묻자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설명을 더 해야 할지 몰랐어. 그 책임 확인서를 봤어. 방금 확인했어. 저 서명도 내가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인감 감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네가 당시 대표실에 인감을 두고 간 사실도 증명하기 어려워. 서유는 노트북을 닫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나를 의심하러 여기까지 왔어. 도연은 그녀의 분노를 피하지 않았다. 나는 네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내가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증거는 별개의 문제야. 5년 전에도 당신은 똑같이 말했어. 민재가 위험하다는 증거는 많았지만 내가 왜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지. 그때 나는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게 화가 나 있었어. 뜻밖의 고백에 서윤의 표정이 멈췄다. 도연은 더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네 판단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 했고 결국 네가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렸어. 그건 내 잘못이야.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현이 자신을 좋아했다는 사실보다 그 감정 때문에 자신을 판단했다는 고백이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럼 지금은 왜 도와주는 거야? 아직도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내 대신 선택하려는 게 아니야. 네가 진실을 밝힐 때 옆에 있으려는 거야. 서윤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감췄다. 나는 민재가 망할까봐 두려웠던 게 아니었어. 그 사람을 살리느라 내 인생을 버린 선택이 잘못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두려웠어.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넣었고 더 오래 침묵했어. 도현은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과 네가 그들의 범죄에 동의했다는 것은 달라. 네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숨기지 말자. 하지만 네 이름으로 만든 거짓 책임까지 떠안지는 마. 그 말은 위로보다 단단했다. 서윤은 마침내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5년의 오해가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어느 쪽도 먼저 등을 돌리지 않았다. 서윤은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문서가 작성된 날의 서버는 없어졌지만 회원에서 송금한 기록은 남아 있어. 송금 승인을 요청한 접속 위치를 찾으면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도현은 그녀 옆자리에 앉아 자료를 함께 살피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특별감사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서윤은 자신에게 불리한 책임 확인서가 발견됐다는 사실까지 숨기지 않고 공개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지만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제가 과거 회사의 부실을 알고도 자금을 지원한 책임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승인하지 않은 대여금과 개인 용도의 지출까지 제 책임으로 만들려는 시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재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국 본인도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하는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나에게 넘기지? 서윤은 그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돈을 넣었고 당신은 그 돈을 성공한 대표처럼 보이기 위해 사용했어. 민재는 화면에 서윤의 서류를 띄우며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승인한 해외 투자 때문에 손실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때 김수진이 뒤쪽에서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모이자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그 문서는 원래 승인서가 아닙니다. 제가 3년 전 서버 이전 때 본 파일과 문구가 다릅니다. 민재가 날카롭게 물었다. 증거 있어?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원본 파일을 보관한 장비는 이미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민재는 승기를 잡은 듯 웃었고 직원들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도현은 수진에게 당시 파일이 어디로 이전됐는지 차분히 물었다. 그녀는 외부 폐기업체 이름과 장비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감사팀이 폐기 기록을 추적하는 동안 민재는 나리에게 전화를 걸어 서윤의 집무실에 남아있을 수 있는 개인 인감 사용 기록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나리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민재는 두 사람이 살 집을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그녀는 회원 사무실 근처까지 갔다가 유리문 너머에서 직원 급여 지급을 직접 확인하는 서윤을 보았다. 서윤은 자신을 배신한 남편의 회사임에도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금을 분리해 집행하고 있었다.
나리는 자신이 들었던 탐욕스러운 재벌 상속녀의 모습과 눈앞의 여자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혼란을 느꼈다. 그 순간 휴대전화에 민재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윤이 가진 자료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 모두 끝난다는 내용이었다. 나리는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다. 사무실 안에서는 도연이 폐기업체로부터 복구 가능한 저장 장치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장치를 회수하기 직전 업체 직원은 누군가 이미 강민재 회사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가져갔다고 말했다. 위임장에 적힌 수령인은 윤아리였다. 서윤과 도현은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건물 맞은편에 서 있던 나리는 두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본능적으로 가방을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서윤의 결백을 밝힐 수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오래된 저장 장치가 들어 있었다. 윤아리는 해원자산관리 건물 맞은편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다. 가방 속 저장 장치는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강민재는 그것만 가져오면 회사를 지킬 수 있고 세 사람의 삶도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리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다. 카드도 아파트도 오피스텔도 처음부터 민재의 것이 아니었다. 그가 약속한 안전은 한서윤의 돈과 신용 위에 세운 거짓말에 불과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장치 찾았어. 바로 회사로 가져와. 민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자 나리는 건너편 유리문 안에 서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이 안에 뭐가 있는데 네가 알 필요 없어. 그것만 있으면 서윤이 더 이상 우리를 몰아붙이지 못해. 없애려는 거야.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 낮게 말했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야. 나리는 그 표현을 듣는 순간 자신이 민재에게 가족이 아니라 도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내에게도 같은 말을 하며 돈과 인감을 맡겼을 것이다. 나리는 전화를 끊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도연이 입구까지 내려왔지만 그녀의 가방을 빼앗거나 길을 막지 않았다. 서윤 역시 멀리서 기다릴 뿐이었다. 나리는 두 사람 앞에 선 뒤 떨리는 손으로 저장 장치를 내밀었다. 이걸 넘기면 저와 아이가 거리에 나앉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서윤은 장치를 받지 않고 대답했다. 진실을 넘기는 대가로 돈을 주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사실대로 말한다면 민재 씨의 잘못까지 대신 책임지게 두지도 않겠습니다. 나리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입술을 깨물었다. 민재라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약속했을 것이다. 반면 서윤은 당장 필요한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거짓 희망을 주지 않았다. 저는 당신 남편과 만났어요. 임신까지 했고요. 그런데도 도와줄 수 있어요. 당신을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당신은 내 결혼이 끝나기 전에 민재 씨와 관계를 맺었고 내가 사는 집에 들어와 나를 밀어내려 했어요. 그 책임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평생 거짓말에 묶여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나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이 가난을 피하려고 선택한 남자가 가장 불안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했다. 민재 씨가 서윤 씨의 개인 인감 사용 기록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자료를 없애지 않으면 모두 끝난다고 했고요. 나리는 휴대전화에 남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도연에게 보여주었다. 도연은 즉시 자료를 복제하고 증거 보존 절차를 진행했다. 그제야 나리는 가방에서 저장 장치를 꺼내 서윤의 손에 건넸다.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라요. 다만 민재 씨가 찾고 있다는 걸 알고 먼저 가져왔어요. 서윤은 차가운 금속 표면을 바라보았다. 이것 하나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과거의 잘못된 지원까지 모두 드러낼 수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감사팀에 연락했다. 복구는 독립된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주세요. 제게 불리한 기록이 나오더라도 원본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저장장치 복구에는 6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민재는 나리와 연락이 끊기자 그녀가 장치를 서윤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회사 정보기술 담당자에게 복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버 접근 기록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모든 권한이 외부 관리인에게 넘어간 뒤였다. 늦은 오후, 감사팀은 복구된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최초 이사회 의사록에는 서윤의 서명이 존재하지 않았다. 임원 대여금 역시 민재가 자신의 권한으로 요청했다가 재무팀의 반대로 보류된 항목이었다. 그러나 사흘 뒤 문서가 수정되면서 서윤의 승인 문구와 인감 이미지가 추가되었다. 수정 계정은 민재 대표실에서만 사용하는 관리자 계정이었다. 더 결정적인 기록은 회원에서 긴급 자금이 송금된 시간이었다. 당시 서윤의 인증은 병원 근처 단말기에서 이루어졌고 회사 서버에서 작성된 문제 문서와는 시간과 위치가 달랐다. 도현이 물었다. 이 정도면 문서 위조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디지털 감정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단독으로 모든 행위자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원본과 수정 시점 접근 계정이 명확합니다. 다른 자료와 결합하면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서윤은 안도하기보다 눈을 감았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기쁨보다 남편이 실제로 자신의 이름을 훔쳤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도현은 그녀의 손 가까이에 자신의 손을 놓았지만 먼저 잡지는 않았다. 서윤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 스스로 손을 뻗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이번에는 어느 쪽도 상대를 대신해 결정하지 않았다. 복구 파일에는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자료가 있었다. 민재는 임원 대여금을 나리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명숙의 개인 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고 부족한 금액은 회사 접대비로 처리했다. 명숙은 몇 년 전 지인의 말을 믿고 고위험 투자에 손을 댔다가 큰 돈을 잃었다. 민재는 어머니가 다시 가난해질까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 돈으로 손실을 감췄다. 처음에는 가족을 보호한다는 이유였지만 이후에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 같은 방식을 반복했다. 서윤은 자료를 읽으며 민재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사치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 실패한 아버지와 가난을 두려워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신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타인의 이름을 훔치고 직원의 돈을 사용하는 일을 정당화하지는 못했다. 도현이 물었다. 이 자료를 채권단 회의에서 모두 공개할 거야. 숨기면 또 누군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바꾸는 셈이야. 명숙 씨의 개인 사정까지 알려줄 수 있어. 서윤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필요한 거래만 공개해. 사람을 망신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니까. 돈이 어디로 갔고 누가 승인했는지만 증명하면 돼. 도현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서윤이 원하는 것은 통쾌한 공개 처형이 아니라 책임의 경계를 바로잡는 일이었다. 다음 날 열린 채권단 회의에는 은행 관계자와 주요 거래처 감사팀 회사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민재는 대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계좌 접근 권한도 의결권도 제한된 상태였다. 서윤이 회의실에 들어오자 그가 차갑게 말했다. 결국 내 회사를 빼앗으러 왔군. 서윤은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당신 회사가 맞다면 당신 돈으로 운영했어야지. 민재는 직원들 앞에서 그녀를 감정적인 전처로 몰아가려 했지만 도연이 복구된 원본과 수정 기록을 차례로 제시했다. 화면에는 서윤의 서명이 없던 최초 문서, 민재 계정으로 변경된 시각, 임원 대여금의 실제 사용처가 명확히 나타났다. 이어 김수진이 증언했다. 대표님은 감사가 시작되기 전날 한서윤 이사가 손실을 승인한 것처럼 자료를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재는 수진이 정식 이사가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증언의 신뢰성을 공격했다. 그러자 나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제출했다. 저에게도 한서윤 씨의 자료를 찾아 없애라고 했어요. 저장 장치를 가져오면 아파트와 돈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서 마지막 여유가 사라졌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리는 흔들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은 저와 아이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짓말을 지키려 했어요. 민재는 모든 것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네가 처음부터 재산을 숨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어. 남편을 시험하듯 돈을 감추고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잖아. 서윤은 그 말에서 한때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비난을 들었다. 그녀가 능력과 재산을 밝히면 민재가 초라해질 것이라 생각해 침묵했고, 이제 민재는 그 침묵마저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핑계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시험한 적 없어. 오히려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내 이름을 지웠어. 서윤은 떨리는 숨을 가다듬었다. 그건 내 잘못이야. 사랑을 지키겠다고 진실을 숨겼고, 당신이 책임져야 할 실패를 내 돈으로 덮었어. 그 결과 직원들은 위험을 몰랐고 회사는 더 깊이 망가졌지. 그 책임은 인정할게. 민재는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 반격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럼 보증을 되돌려. 아니,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당신에게 다시 권한을 주는 것은 달라. 서윤은 준비한 회생계획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자신의 채권 일부를 지분으로 전환하고 긴급자금을 투입하되 민재의 대표직 해임과 외부 전문 경영인 선임을 조건으로 하는 계획이었다. 직원 급여와 정상 거래대금은 우선 지급되지만 사적 지출과 경영진 보상은 전면 중단되는 내용이었다. 채권단은 2시간 동안 계획을 검토했다. 민재는 자신이 창업자의 아들이며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제출한 성과 대부분이 서윤의 담보와 자금에 의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도현은 단순히 돈을 더 넣는 방식으로는 회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기술 부문을 독립시키며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다. 최종 표결에서 주요 채권자들은 서윤의 계획을 선택했다. 민재는 즉시 대표 권한을 잃었고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사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나오지는 않았다. 직원들에게는 승리가 아니라 무너진 회사를 다시 세워야 하는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서윤 역시 기뻐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서장들을 향해 말했다. 제가 넣는 자금은 강민재 씨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급여와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한된 자금입니다. 저 역시 과거의 부실을 덮은 책임을 외부 감사로 검증받겠습니다. 그 말에 몇몇 직원의 경계가 조금 누그러졌다. 김수진은 회의가 끝난 뒤 서윤에게 다가와 더 일찍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서윤은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말해줬잖아요. 그 선택이 회사를 살리는 데 필요했습니다. 회의 직후 민재는 복도에서 서윤의 팔을 붙잡으려다 도연이 사이에 서자 손을 멈췄다. 그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말했다. 이제 만족해. 내 회사도 집도 사람들도 전부 내 것이 됐으니까. 서윤은 도현 뒤에 숨지 않고 앞으로 나왔다. 사람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야. 회사도 내가 갖기 위해 살린 게 아니고. 그럼 나에게 뭘 원하는데? 당신이 한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민재는 비웃으며 도현을 바라보았다. 결국 이 남자와 함께 하려고 준비한 일이었군. 결혼 전부터 둘이 무슨 사이였는지 누가 알아. 과거의 서윤이었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도현과 거리를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재가 정한 수치심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도현 씨와의 관계는 당신의 외도나 문서 조작과 아무 관련 없어.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와 함께할지는 이제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야. 도현도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았다. 나는 한서윤 씨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했을 뿐입니다. 당신을 대표직에서 끌어내린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남긴 기록입니다. 민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서윤은 그의 손에 들린 검은색 카드가 이미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되었음을 보았다. 그날 저녁
해원자산관리의 박정호 대표는 명숙과 민재에게 아파트 계약 종료 절차를 공식 설명했다. 계약서와 자산 목록이 거실 식탁 위에 펼쳐지자 명숙은 끝까지 집이 남편에게서 아들에게 상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초대 계약금과 매입 대금의 출처를 보여주었다. 아파트는 서윤이 결혼 전에 회원을 통해 매입했고 결혼 후 민재 가족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제공한 주택이었다. 명숙은 서류를 바라보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이 집에서 우리가 산 5년 동안 서윤이가 집세까지 대신 낸 거예요. 정확히는 소유주가 임대 수익을 거의 받지 않은 것입니다. 명숙의 얼굴에 처음으로 수치와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나리는 이미 오피스텔에서 나와 지인의 작은 집에 머물기로 했고 민재의 개인 계좌는 조사 대상이 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 그들이 즉시 거리로 쫓겨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2달 뒤에는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했다. 민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선택한 고급 가구 가운데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계약에 관한 문의는 관리 회사를 통해 달라는 짧은 메시지만 도착했다.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니? 그는 처음으로 대답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서윤은 해원 옥상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현이 2잔의 커피를 들고 올라와 하나를 건넸다. 오늘 내 계획이 받아들여졌지만 앞으로 더 힘들 거야. 회사 정상화도 조사도 이제 시작이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도 이번에는 숨기지 않을 거야. 도현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민재가 복도에서 한 말 때문에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 나는 네가 약해진 틈을 이용해 관계를 시작하고 싶지 않아. 서윤은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럼 왜 계속 옆에 있어? 5년 전에는 네가 나를 선택해 주길 바랐고 선택하지 않자 떠났어. 지금은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면서 옆에 있고 싶어. 서윤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직 누군가를 믿는 일이 두려워.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희생과 집착이었으니까. 기다릴게. 그 말도 약속처럼 하지 마. 우리 둘 다 각자의 일을 먼저 끝내. 도현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게 내 대답이라면 받아들일게. 서윤 역시 아주 작게 웃었다. 아래층에서는 회사 회생을 위한 그 첫 실무회의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현과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숨겼지만 이제 회의실 문 앞에 놓인 명패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해원 자산관리 소유주 겸 채권자 대표 한서윤. 2달 뒤 강남 아파트의 계약 종료일이 찾아왔다. 한때 고급 차량이 줄지어 서 있던 현관 앞에는 낡은 이삿짐 트럭 한 대만 기다리고 있었다. 자산관리 회사 직원들은 가구와 미술품 목록을 확인했고 명숙은 소파 끝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던 그림과 장식장 식탁 조명은 모두 해원 자산관리의 소유였다. 개인 물건만 포장하고 나니 남은 짐은 여행 가방 몇 개와 작은 상자뿐이었다. 명숙은 아들에게 물었다. 정말 갈 곳을 구한 거니? 민재는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그의 계좌는 조사 과정에서 사용이 제한됐고 회사에서 받던 급여와 차량 지원도 끊겼다. 보증금이 큰 아파트는커녕 평범한 전셋집조차 구할 수 없었다. 결국 명숙의 오래된 적금을 해지해 외곽의 작은 빌라에 월세 계약을 맺었다. 화장실이 하나뿐이라며 불평하던 명숙은 관리 직원이 열쇠 반납을 요청하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집에서 그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부유한 집안의 후계자처럼 살았다. 그러나 집을 나서는 순간 그에게 남은 것은 조사 통지서와 빚,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더 이상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뿐이었다. 유나리는 계약 종료일보다 한 달 먼저 오피스텔을 떠났다. 그녀는
민재가 마련해준 명품 가방과 보석 일부를 처분해 작은 원룸에 보증금을 마련했고 출산을 준비하며 번역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했다. 민재는 여러 차례 찾아와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함께 살자고 설득했지만 나리는 더 이상 그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당신은 아직도 잃어버린 집과 회사를 되찾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 나리가 문 앞에서 말하자 민재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너와 아이를 위해 싸운 거야. 아니, 당신은 우리가 가난해질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을 실패자로 볼까봐 두려운 거야. 민재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지겠다고 주장했지만 나리는 말이 아닌 정해진 절차와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했다. 두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책임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나리는 자신이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다. 서윤의 결혼이 끝나기 전에 민재와 관계를 맺었고 그의 부와 지위를 믿고 다른 여자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잘못을 인정했다. 그렇다고 그 죄책감 때문에 민재의 거짓말 속에 남을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은 방에 작은 책상을 놓으며 처음으로 누군가의 재산이 아닌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재 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도 차례로 정리됐다. 문서 수정과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이 확인되면서 민재는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보유 지분 일부는 손실 보전과 채무 조정을 위해 처분됐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자금을 반환하고 후속 절차에 협조해야 했다. 서윤 역시 과거 부실을 알면서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회사의 실제 위험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판단에 대해 독립감사와 채권단의 검증을 받았다. 그녀가 불법 지출을 승인했다는 의혹은 해소됐지만 모든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서윤은 그 결과를 숨기지 않고 직원 설명회에서 직접 공개했다. 저는 회사를 살린다는 이유로 잘못된 구조가 유지되도록 도왔습니다. 앞으로 회원이 가진 의결권은 외부 감시를 받게 하고 주요 자금 집행 내역도 공개하겠습니다. 일부 직원은 그녀가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고 일부는 회사를 지켜준 것에 감사했다. 서윤은 어느 쪽 반응도 피하지 않았다. 과거처럼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진실을 바꾸지 않았다. 새로 선임된 전문 경영인은 수익성 없는 사업을 정리하고 임원 비용을 대폭 줄였다. 고통스러운 조정이 이어졌지만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됐고 핵심 부문의 일자리도 대부분 유지됐다. 민재는 마지막 조정회의가 끝난 뒤 서윤에게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식당이나 과거의 집이 아니라 회사의 빈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다. 민재는 몇 달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처음부터 네가 가진 것을 솔직히 말했다면 나는 달라졌을지도 몰라. 그는 여전히 책임의 일부를 서윤에게 돌리려는 듯 했다.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 모르게 이수림은 내가 더 솔직했으면, 더 단호했으면, 당신이 잘못할 때 바로 멈췄으면 달라졌을 거라고. 그럼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잖아. 그래. 하지만 같은 잘못은 아니야. 서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사랑을 지킨다는 이유로 나를 지웠고 당신은 그 침묵을 이용해 내 이름과 회사 돈을 사용했어. 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당신의 선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야.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처음으로 변명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랑하기는 했어. 서윤은 피하지 않았다. 사랑했어. 그래서 너무 오래 잘못된 방식으로 지켜줬어.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내 삶을 망치진 않을 거야.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사과 한마디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그는 마침내 자신이 잃은 것이 돈이나 집만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명숙은 외곽 빌라로 이사한 뒤에도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웃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외출을 피했고
오래된 가구와 좁은 부엌을 볼 때마다 서윤을 원망했다. 그러나 생활비가 줄어들자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직접 장을 보고 공과금의 액수를 확인해야 했다. 어느 날 명숙은 회원 사무실을 찾아와 서윤에게 작은 보석 상자를 내밀었다. 과거 서윤의 돈으로 산 물건들이었다. 이걸 팔면 민재가 갚아야 할 돈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을 거다. 서윤은 상자를 받지 않고 관련 담당자에게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명숙은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넌 정말 나를 용서할 생각이 없니? 용서는 어머니가 예전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열쇠가 아니에요. 나는 가난이 너무 무서웠다.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두려움을 피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가난하고 하찮은 사람처럼 대했어요. 명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서윤은 그녀를 위로하지도 모욕하지도 않았다.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머니 자신을 용서할 수는 있겠죠. 명숙은 한참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서윤 앞에서 처음으로 체면보다 책임을 선택한 순간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서윤은 회원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떠났던 위험관리 분야로 정식 복귀했다. 그녀는 기업이 가족이나 대표 한 사람의 체면을 위해 위험을 숨기지 못하도록 독립된 내부 통제 체계를 만들었다. 첫 공개 발표 날 서윤은 수백 명의 참석자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사례로 설명했다. 위험은 숫자가 나빠지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면 누군가 상처받을까봐 침묵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발표가 끝나자 도현은 행사장 뒤편에서 가장 늦게까지 박수를 보냈다. 그는 회생 작업이 마무리된 뒤에도 서윤의 모든 결정을 대신하려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업무상 의견이 다르면 숨기지 않고 논쟁했고 각자의 판단을 존중했다. 어느 저녁 도현이 말했다. 예전에는 네가 나를 필요로 해야 옆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서윤이 웃으며 물었다. 지금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함께하는 관계도 있다는 걸 배우는 중이야. 서윤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민재와의 결혼에서 사랑은 늘 희생의 크기로 측정됐지만 도현과 함께 있을 때는 거절하거나 다른 의견을 말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 도현은 서윤에게 서둘러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자주 찾았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일이 없는 날에는 한강변을 걸었다. 어느 날 서윤은 도현에게 자신이 결혼 전에 타던 회색 승용차를 보여주며 웃었다. 민재는 이 차가 창피하다며 지하 주차장 구석에 세워두라고 했어. 도현은 운전석 문을 살펴보며 말했다. 대학 때 이 차로 나를 3시간이나 기다리게 했던 건 기억나는데 길을 잘못 든 거였어. 위험관리 전문가는 길도 완벽하게 찾을 줄 알았지. 두 사람은 오랜만에 과거를 아프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강변에 차를 세운 뒤 서윤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아직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야. 가끔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 다시 나를 잃을 것 같아. 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럴 때는 기대지 않아도 돼. 옆에 있는 것과 기대는 것은 다르니까. 서윤은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올렸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보자. 서로를 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 걸으면서 함께 가는 사람으로. 도현의 표정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극적인 고백도 완벽한 약속도 아니었지만 서윤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랑의 시작이었다. 같은 날 민재는 작은 빌라의 식탁에서 구직 사이트를 보고 있었다. 대표라는 직함을 잃은 뒤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과거의 경력과 조사 기록 때문에 좋은 제안을 받기 어려웠다. 지금은 구패.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을 몰라주는 세상을 원망했다. 그러나 면접에서 회사 성장 과정과 실제 역할을 질문받을 때마다 자신이 서윤의 지원 없이 무엇을 이뤘는지 대답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규모가 작은 유통회사의 영업관리직에 지원했다. 급여는 과거의 몇 분의 1에 불과했고 개인 사무실이나 차량도 제공되지 않았다. 명숙은 그런 곳에서 일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민재는 처음으로 담담하게 말했다. 비웃음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죠. 그는 아직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아니었다. 나리와의 관계도 끝났고 정해진 책임을 이행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적어도 더 이상 누군가의 카드로 자신을 부유한 사람처럼 꾸미지는 않았다. 지갑 속에는 한도가 낮은 체크카드 한 장만 들어 있었다. 그것은 초라한 현실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처음으로 자신의 수입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의 시작이었다. 1년 뒤 해원자산관리의 새 사무실 개소식이 열렸다. 서유는 과거 강남 아파트에 걸려있던 푸른색 추상화를 회의실 벽에 걸었다. 그것은 남들에게 가격을 자랑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판단으로 처음 구매했던 작품이었다. 직원들이 돌아간 뒤 도연이 그림 앞에 서서 물었다. 결국 이건 가져왔네. 서유는 창문을 열어 밝은 오후의 공기를 들였다. 내 것이니까. 이제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 도연은 작은 상자를 꺼내지 않았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 대신 2장의 기차표를 보여주었다. 오랫동안 미뤄온 해안여행의 표였다. 이번 주말에 일정 비워뒀다고 했지. 서유는 표를 받아들고 웃었다. 내 일정부터 확인하지 않고 예약했으면 거절하려고 했어. 확인하고 예약했어. 취소도 가능하고. 그럼 갈게. 두 사람은 나란히 사무실을 나섰다. 서윤의 휴대전화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소비를 알리는 결제 문자가 오지 않았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한 투자 계약과 직원들의 급여 지급 완료 알림뿐이었다. 그녀는 한때 가족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의 이름을 지워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다. 자신의 몫을 지키고 잘못을 인정하고 원하는 사람의 곁을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됐다. 한서유는 마침내 누구의 아내나 누군가의 신용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문 밖을 걸어나갔다.